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원교수,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서가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특보단장, 김철근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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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제 새벽이었죠. 4대 핵심 장비가 성주군에 기습 배치되면서 이와 관련한 파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차례로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련한 입장들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 카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는데 정말 우려됩니다. 잘 됐네.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 예. 이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 사드 배치 가지고 딴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중국이 이해를 하고 경제 보복을 최단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도록 예, 각 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는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역시 밝혔죠.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서가번 전 의원 특보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저 발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예. 참, 갑자기 우리 국민들도 오늘 자고 일어나서 다들 좀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도 그랬고, 미국 정부도 그랬고, 우리 정부도 대선 이후에 다 배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내 문제도 아니고 한미 양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북한과 주변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미국과 러시아 이 모든 문제가 다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문제를 사전에 분명하게 이 대선 이후로 하겠다고 했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도 대선 이후로 차기 정부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기습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이 국내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성주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이 찬반하는 국민들의 이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환경 영향 평가 문제라든지 또 국회 비준 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문제들이 있고 더 근본적인 문제로 결국 이 가장 핵심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국내적 정치적인 문제, 정무적인 문제, 판단 또 국제적 관계, 질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도외시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또 대선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로는 일단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첫 번째 원칙은 국익입니다. 국익.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국익 원칙이죠. 국익 우선인데 지금 북한 핵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드 문제는 이제 한미 간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합의된 사안을 다음 정부에서 한이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드 배치는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단 지금 현재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설득이 제대로 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제 배치하는 상황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기간 중인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빨리 배치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차원이고 그러니까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드는 배치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성주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게 아직 안 끝나는 상황에서 이게 사드가 들어와서 배치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측면에서 뭐 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각 후보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현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황교안 특히나 이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때는 실제로 아주 긴박한 일이 아니고서는 또 일상적인 행정 업무 외에 이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일단 가장 큰 업무가 정부의 가장 큰 업무는 선거 진행 업무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거 진행 업무, 선거가 방해받지 않고 또 진영 간에 각 후보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서 차기 정권이 국민들의 동의하에서 잘 선출되고 그래서 국민들 이 정부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대선 기간의 정부의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 대선의 개입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신중치 못하고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뭐 선대위 차원의 입장이다라든지 혹은 뭐 개인 생각이라든지 전제를 붙여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안보 이슈를 좀 부각시켜서 전통적인 보수대 진보의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를 던져서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른바 유력 후보인 문재인 후보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서 생긴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만들었던 세력은 적어도 이번 대선만큼은 후보를 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세력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책임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그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후보를 내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이게 어느 국민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지금 사실상 정권 교체를 다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대선 전국에 과거식으로 진보 대 보수였던 진영 논리 개념으로 이 선거를 어떻게 해보겠다? 저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진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미국이 말이죠. 이제 지금 갑자기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유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것이 차기 정부에 있어서 오히려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차기 정부에 들어가면요. 문재인 후보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또 미국하고 갈등을 빚어야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논란이 계속될 거고 그러면 전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한미 FTA 다 돼 있고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큰 원칙 다 돼 있었는데 그것을 그 전 정부로부터 이것을 받은 바람에 네. 결정을 그때 안 하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하게 된 바람에 엄청스러운 후폭풍이 시달렸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가 결정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건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서 미국하고 다시 재협상하자고 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스러운 갈등이 생길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이거는 미국이 그걸 우리한테 무슨 배려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게 되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어떤 거냐면 또 차기 정부 들어와서 만약에 재협상하게 되고 뭐 하게 되면 이게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요한 차질이 빚고 특히나 북한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 그 수단을 하나를 놓쳐버리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바로 그 점을 걱정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게 하는 것. 미국은 지금 말이죠. 다각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자기들은 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도 이 자체를 문재인 후보도 보면 지금 정적으로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뭐냐면 문재인 후보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연장선상에서 찬성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또 본래 이제 배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때문에. 했으니까 예. 또 그 정도 걱정을 하는 거고 아마 이 선에서 그래서 아마 저 문제 가지고는 정치권에서 특히 후보들 간에 더 이상 뭐 아주 격렬한 논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손혁수 교수님. 사실 이게 사드 배치를 갑작스럽게 한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시켜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모든 정당이나 모든 후보들이 다 함께 반대하고 있는 것이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기정사실화 시켜놓음으로써 차기 정부의 논란을 막겠다라는 의도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논란이 이것도 끝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김철근 대변인께서는 한미 간 합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한미 간 합의로 끝낼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 비준이라든가 국회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검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차기 정부에도 논하지 말아라.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걸 통해서 촉발될 한반도 주변의 긴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다음 정부가 떠안아야 될 그런 과제가 되기 때문에 좀 이게 성급한 처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것이 예. 미국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여기 현재 그 권한대행이 밀어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드 배치를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 특히 성주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라든지 또는 배치에 앞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사들을 갖다가 생략한 채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신압으로 대선 이 토론 과정에 있어서 사드 문제는 안보의 이른바 어떤 핵심 프레임이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된 듯 합니다. 그래서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사드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후보는 뭐 이와 연관이 있는지 관련해서 또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강론이라는 걸 내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각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한번 폭넓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가져와야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기지를 갖고 있는 60개국 중에서 이 군사 주권, 전자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군사 주권도 없이 지킬 수 강군 있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른 다음에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드시 전자권 가져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력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자학적인 실력이 안보지 자강 안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김철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논의되는 프레임에 따라서 전제를 하건데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라는 것이 이른바 뭐 안보를 굳건히 하는 어떤 전부냐 또는 책략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냐는 거죠. 책략이냐 전부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에서 군사력의 문제라든지 또 외교력의 그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그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게 확고한 거고요. 우선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을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강안보의 개념을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과학군입니다. 국방 R&D를 보다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고 또 이것이 산업과 연계될 수 있으면 산업화도 시키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방산 비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전시작전권, 전자권 얘기를 했는데 전자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져오겠다는 거지. 전시작전권, 그 이른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전시에 작전권이 없는 이른바 군사주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문제냐.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상당히 그런 논의가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가져오지 못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빨리 가져오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외교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얘기했던 사드 보관이 있다. 이게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건가요? 예, 이른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우리 안보의 북핵의 그 위기 속에 있는 이 한반도 상황에서 현재의 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고 그것에 대한 판단들을 우리 국민들도 또 언론도 정치권에서도 이 안보관의 핵심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 일관 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전제가 일단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그러면은 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사드 배치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미 간에 아무리 우리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보 문제들이 규정되어 나가고 또 이 전략이 수립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은 이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으니 결국은 이 배치와 관련돼서도 미국과 충분하게 협상을 해야 되고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이 문제가 결정돼야 될 일이지. 네. 지금 이 황교안 정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아무런 우리 이 정부가 차기 정부가 이 레버리지를 어떤 외교적 레버리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도 단일화의 대상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른바 반문연대라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토론 내용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당에서 그렇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이 그렇게 말했는데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바른정당하고는 함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그 생각도 없는데 저 바른정당 존립이 문제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바른정당에서 자기들 존립이 문제되니까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떠드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바른정당하고 연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마음대로 해야지. 글쎄요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사람이 힘내세요. 것 같아.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 또 유승민 후보 또 우리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라는 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적폐연대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저 문재인의 정권 교체가 두려워서 정권 연장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협상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단일화에 참여한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대선을 완주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보들로서는 어제 토론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3당 후보 연합인지 단일화인지 어제 바른정당의 의원 총회 결과로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집의 일을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당 지금 제가 결론을 바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4월 초부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간에 물밑 접촉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접촉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차피 국민의당이 집권을 해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후보를 비롯해서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아니죠. 후보들의 입장은 간명한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논쟁 사항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패널 분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단일화든 연대든 뭔가 뜻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각 정당들 입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사실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정을 함께한 데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하겠다고 나온 정치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뽑아놓은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또 도덕적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단일화하게 되면 가장 약자가 나도 하겠다는 건 안 됩니다. 약자가 할 수 있는 길은 예를 들면 자기가 이렇게 지지율상에 누구를 그렇죠. 약자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정당에서 추진해봐야 사실은 키를 갖고 있는 것은 가장 지지율이 앞서가는 정당에서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당이 작년도 4.13 총선에서 사실은 호남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3 정치 세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바른정당이라든가 또는 이 홍준표 후보와 이렇게 단일화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호남 쪽의 지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단일화하게 되면 본인이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신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하겠지만 의석은 국민의당이 2배가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나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선뜻 단일화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 볼 때 사실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이미 후보 등록 이전에 진행이 됐어야지 지금 후보 등록을 끝내고 선거운동 개시되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과정에서 단일화는 해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저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단일화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단일화의 이 시너지 효과보다는 단일화의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단일화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손 교수 말씀처럼 오히려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게 불리하게 되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로서는 왜 저렇게 미리 쐐기를 박아 놓는 거죠. 어쨌든 세 사람이 우리를 협공한다든가 이런 일을 사전에 이제 막는 건데 안 후보로서도 바른정당 측에서 스스로가 자신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드롭해버리고 각자가 그냥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안 후보로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럴 상황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들이 절대 그만두지 못하겠다 하면 그만 못 두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미 대선이 임박했고 해서 공식적으로 무슨 단일화라든지 이건 어렵고 혹시 하나라도 무슨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른정당에서 이 후보 유승민 후보에 반대하는 단일화 세력이 그냥 거기서 이탈해버리는 거. 이 정도는 모르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대척점에 서 있는 입장이니까
홍준표 후보가 또 저분의 또 퍼스널리티라든지 또 이 뭐랄까 정치적인 행태든지 그 스타일을 봐서 저분이 그만둘 뿐은 아니고 또 저분들한테는 또 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새로운 보수 정당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할 때 누가 그 세력의 핵심이 될 것이냐 그 계산도 해야 되거든요. 네. 당장 내년에 그것도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절대로 단일화 가기에 참여하지도 안 할 거고 찬성도 안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단일화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대 단일화에 대해서 각 당에서 입장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송영길 선대본부장의 경우에는 빨강과 연두, 파랑이 합쳐지면 검은색이다. 그러면서 검은 연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양순필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또 안 후보와 구 여권을 엮어서 자신만 정권 교체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저급한 전략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입장이요. 뭐 논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세 당의 입장들이 다 복잡하겠죠. 예. 저희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뭐 선거 대선의 이 승패 전략으로 보면은 지금으로서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한국의 이 정치 발전 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게 썩 바람직스러운 조합은 아니다. 특히나 이제 이 국민의당 이 안철수 후보의 그 여러 가지 대선 이 후보로서의 이념적 또는 여러 가지 행보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하나 이 과거의 예를 들어봐도 우리 송 교수님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단일화라는 것은 승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DJP 연합 또 이 정몽주와 노무현 후보의 연합 이런 것들이 결국 아주 미세하게 1, 2%, 2, 3%의 승부가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죠. 이 자유한국당, 바른당, 또 국민의당, 또 뿐만 아니고 그 각각의 지지율들이 지금 어느 누구도 사실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송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대선 이후에 이 정당의 이 모습들 또 전략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들이 하나도 아니고 몇 가지씩 널려 있어서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단일화 안 한다고 100번 넘게 말했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요. 요즘 지지율 추세로 봐서 혹시라도 조금 다른 승부수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아니 문재인 후보가 참 저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헛개비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마치 할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적폐연대니 뭐니 왜 또 이런 얘기를 쓰십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통합을 얘기했으면요. 국민 통합을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이?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프랑스가 같이 대한민국과 같은 시기에 그 대선을 치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나왔는데요. 이 젊은 지도자는 중도 신당의 그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도 신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는 국회의원 그 정당에 지금 유력 후보입니다. 아마 결선 투표에 1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은 이미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의 공화당과 사회당이 결선 투표 1, 2등에도 못 들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친박, 친문의 기득권 연합, 적대적 공생관계의 정치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바뀔 것이다.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죠. 국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꾸 있지도 않은 그 3당 단일화니 뭐 연합이니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적폐 연대 그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네, 바로 반론 듣겠습니다. 예, 적폐연합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그 단일화를 시도하겠다고 아까 손학규 대표도 지금 하고 또 4월 초부터 물밑 접촉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후보에게 물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단일화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철수 후보가 마크롱은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기존의 이 정당들에 대한 염증과 불신들이 극에 달해서 이 마크롱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난 이 촛불 그 민심들이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우리 국민들이 척결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이 좀 새로워지고 국민들이 안전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라. 누가 그 사람일 것인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적임자입니다라고 지금 경쟁하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선택할 것이거든요. 마치 멀리에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이 마치 내가 마크롱인 것처럼 우리 안철수 후보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잘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그 새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고요. 사실 홍준표 후보는 사퇴해야 될 후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출마하지 않았어야 할 후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이 있는 세력이 후보를 낸다는 게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 자서전 논란이 생겼습니다. 예. 돼지 점점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돼지 점점점이라는 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 그러면 돼지 점점점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격이 굉장히 실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미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사퇴해야 될 분인데 이런 분하고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당장 사퇴를 해주시는 게 사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시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선대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 후보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짓는다는 그런 자세로 사퇴해야 되는데 왜 그 후보하고 연대할 거라고 가정하고 헛개비에 대해서 공격을 하십니까? 네, 지금 홍 후보에 대한 비판도 아울러 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재적 입장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홍 후보가 물론 그런 여러 결격 사유가 전혀 결격이 아니라 그런 좀 뭐라자면 명분이 좀 부족한 그런 사유가 없다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떤 정당이든, 그건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중도 정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정당으로서 정권 경쟁에 뛰어드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정당의, 이 책무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당초에 자신이 어떻게 결심했느냐는 그 개인의 문제고 다만 당으로서 볼 때는 누군가는 후보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적인 당은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홍준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야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로서는 자신이 바로 그 사람들의 대표 주자로서 대선에 출마를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당선을 위해서는 달려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저는 교과서적이고 너무 일반론입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 점에서 이제 와서 당신 자격 없으니까 사퇴해라. 이렇게 해서는 저분이 사퇴할 입장도 아니고 아마 명분도 안 쓰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이슈도 좀 짚어보죠. 최명길 의원이죠. 현재 무소속 의원인데 오늘자로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었죠. 김종인 의원의 최측근으로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드는 질문이
조금 뭐 거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선대위에 최종적으로 여쭙고 싶은 건 뭐 외람되지만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지지하는 거냐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묻고 싶은데 다른 분들의 해석을 쭉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손 교수께 먼저 질문 드립니다. 예, 사실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뭐 아무런 역할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뭐 대선 출마 선언도 했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등록도 안 한 그런 거고요. 사실 김종인 대표가 작년에 상반기에는 상당히 영향을 가졌는데 그거는 김종인 대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권을 전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그 뒤에서 당내 최대 계파인 이른바 문재인 파의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네. 그것이 김종인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또 그분을 지지하는 뭐 지세가 있다 이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김종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 역량력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또 오히려 각 정당을 바꿔가면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의당에게는 그냥 이 문재인의 반대만 하면 어떤 사람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냐 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작년에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인데 예를 들면 통합이나 화합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재인만 반대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비춰질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대표 영향력은 전혀 없다. 판세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일단 김종인 전 대표는 당적을 뭐 다시 바꿀 생각은 없다, 당적을 다시 가질 생각은 없다라면서도 또 누군가가 꼭 된다는 확신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저희들이 보기에 정치를 떠나서 살기가 좀 어렵다, 생존하기 어렵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또 정치의 한 중심에 늘 내가 있다. 라고 또 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총선 때 그분의 그 역할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을 결집시켜내고 사실 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당을 결집시켜내고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그 민주당의 모습들로 비춰지고 인식되면서 결국 원내 일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대선에서 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역할들이 있다.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고 없다면 지금처럼 그런 거죠. 어떤 배를 타고 누구와 함께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모색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특별한 역할들이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두 분은 영향이 좀 없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아까 송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제 문 후보 측이 지원을 문 후보 측이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면 김종인 전 대표는 그때도 별로 역할을 못했을 건데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지금 서 의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당이 위기에 있었고 구원투수로서 김종인 대표를 모셨고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 역할은 다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비중이 커졌는데 문제는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하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 의원 말씀처럼 모두가 자기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우리 정치권이 돈다고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을 늘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내가 나서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대통령 출마까지 생각하셨다가 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면 결심이 너무 늦었거든요. 그다음 사실은 우리 정치판에서는 자기가 따르는 자기가 깔고 앉은 어떤 큰 정치 세력이 확고한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절을 겪었는데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분이 다시 문재인 후보 측을 지지한다면 그 효과는 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면 효과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죠. 그래서 효과는 좀 있을 텐데 다만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그 효과가 우리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만약 혹시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저분에게 이제 계속 지원을 호소해 왔다면 그 정도의 기대하는 효과 정도는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그 질문부터 답해 주시죠. 지지하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최명길 의원이 입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명길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뭐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점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고요. 네. 우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 패권의 피해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토사구팽 당한 꼴이죠. 그리고 이분의 그 어떤 결단이나 결기는 또 평가해 줄 만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예. 했어요. 사직을 했고 이른바 대한민국의 어떤 그 통합,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본인의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대통령 출마도 해보려고 했지만 좌절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다 있겠죠. 있다고 보는데 뭐 이제 상대 측에서는 뭐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할 거고 또 저희 측은 가능하면 영향력이 많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안철수 후보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호남 뭐 각 지역별 좀 표심 상황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아까 지지율 얘기 나왔으니까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 이제 기뻐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가 좀 앞서간다고 해서 자칫 자만했다가는 금방 뒤집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민감한 선거라서 일주일 사이에도 뒤집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신중하게 정중한 자세로 잘 가야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그런 자세를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 후보가 며칠 전에 뭐 문자로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좀 자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이게 선거 때 이제 선거 초반, 중반, 그다음에 이제 종반, 예. 각 시기마다 이 후보의 전략도 선대위에 선대본에 또 이 자세나 전략들, 행동 지침들 이런 것들이 좀씩 다르거든요. 지금 이제 초반 중반인데 뭐 정말 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캠페인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소리를 미쳐서 국민들이 인정을 받아서 충분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맡기는 게 옳겠다.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아침 조사에서 보면은 이인 안철수 후보보다 거의 뭐 한 15% 가까이 근접해서 그럴 정도로 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종반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이때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그렇게 자세를 임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거 경험이 많은 우리 이해찬 본부장이 회의에서 한번 환기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지지율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 때문인데 국민의당 측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갑 벗고 최종 끝나기 전까지 고개 들면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만하고 마치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한 네 분의 후보들에게 한꺼번에 질문을 해요. 각각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물어보면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봐라든지 마치 대통령이 그 질문 말이야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토론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문자 얘기도 하는데 뭐 송영길 본부장이 문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축하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둥, 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완전히 다 됐냐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뭐 나주문 씨 정치행가에 가갖고 왕관을 또 받아 뭐 셀프 대관식 같은 걸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붙일 것인가.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예. 5월 9일 날 투표 끝나고 개표가 나와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단히 겸손하고 겸허하고 민심을 받들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죠.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 말 하지 말고. 네.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간다. 15일이요? 13일, 오늘 12일 남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는 기간은 13일입니다. 지금 선거운동 12일은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그럼 반론 듣겠습니다. 우리 김철근 대변인님 말씀대로 예. 지금 아까 보셨죠? 하면 이해찬 우리 예. 선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선대위에 있는 이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또 후보까지도 지금 김철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러나 치열하게 진지하게 선거에 임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참고로 이거 부연해서 기왕에 문재인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TV 토론에서 잘 아시다시피 4분의 3 아니 5분의 4 이상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후보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본인의 답변 시간으로 다 써서 질문 시간이 없어서 후보들에게 그냥 공통으로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거를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 분명한 팩트 자체를 팩트를 다르게 팩트가 아닌 것을 거짓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고 또 하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걸 가서 또 답변을 요구하고 또 답변을 요구하고 또 3차까지 답변을 요구하는데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후보 그러니까 그럼 그런 정도까지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면은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확인을 좀 해봐라. 이 말씀이 그렇게 나쁜 것인지 오히려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후보를 나무라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해도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들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또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지도자라, 우리 국민의 지도자라는 그 신뢰는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아니,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JTBC 그 주도권 토론할 때 6분의 시간 내에 세 후보 이상의 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자유토론 때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답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질문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도권 토론에 6분의 시간을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으면서 각 후보한테 2분 정도씩을 할 수 있도록 세 후보 이상을 질문할 수 있는 토론 구조였는데 네 후보한테 한꺼번에 한 번에 질문하는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만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관계는 다르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부분도 그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 그 후보 단일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굳이 그것까지 후보 단일화 문제까지 각각에 물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도 있었다고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팩트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 다른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패널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이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죠. 사실은 뭐 이렇게 1위를 달리는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뭐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거기에서 오만하게 비춰진 건 잘못이죠. 그건 그 후보가 실수한 잘못한 거라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김철근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요. 어두운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다만 거기서 이 다른 후보들도 똑같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무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또 그다음에 그 텔레비전 토론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냉정하게 침착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짜증 부리듯이 반응을 했다거나 또 거기서 그렇게 이제 말실수한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마치 그 후보가 결정적인 흠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진gun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무슨 뭐 오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짜증스러워할 때도 있고 화난 듯이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전부 어쨌든 여론조사 지지율은 다르지만은 거기 나온 5분 똑같은 자격을 갖고 나오신 분들인데 거기다 이제 만약에 짜증이 너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우리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왜냐하면 그럼 정책본부장이 후보로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굉장히 실례였다. 이거는 사과해라도 그 진솔하게 사과를 했어야 되고 또 이보세요 했던 것도 무슨 뭐 나이 탓이 아니라 그것도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좋았는데 그 이해찬 그 의원의 그 말이 상당히 좀 이 귀담아 들어야 될 거예요. 옛날 말로 구인 공휴 일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구인이라는 아주 높은 산을 샀는데도 한 삼태기를 더 못 보태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서간다고 생각하실 때는 조심조심해서 마지막 날까지 한 삼태기 한 줌의 흙이라도 필요한 흙은 다 채워야 당선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한 표가 모자라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도 이번 최근에 이 토론 과정에서는 다른 후보하고 좀 달리 그렇게 짜증스러워 한다거나 화난 표정을 짓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5월 2일까지가 공개되는 선거운동이고 3일부터는 토론도 여론조사 공표도 없습니다. 그 전에 후보들도 물론이고 각 당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후보들의 부인들도 상당한 선거운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선이 손잡았잖아. 욕먹으면 어떡하지? 5월 퀴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 3시부터 무대에서는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간절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심상정 남편입니다. 행복해요. 네, 부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 같은 경우 8개월 동안 매주 호남을 찾아서 봉사를 했다 하면서 방금 전 화면에서는 주변에 보니까 다른 분들의 부인까지도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 보이네요. 예,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그 경선 민주당 경선 참 치열하게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이렇게 치열하게 했는데 지금 그 두 분은 단체장들이세요. 그래서 선거에 관여할 수가 없으니 그 부인들이 와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김정숙 여사뿐만 아니고 지금 선거 현장에서 직접 이 몸으로 열심히 함께 뛰어주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더불어서 이 그 문재인 후보의 그 부인 김정숙 여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이 호남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8개월 동안 이 마을회관이라든지 뭐 경로당 이런 데서 잠을 자면서까지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고 또 호남의 며느리, 호남의 딸로서 우리가 잘 모시겠다, 우리 국민들을 정말 차별 없이 잘 모시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호남 사람들에게 저도 뭐 전라 순천입니다만은 호남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이 소구력이 생겨서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부인은 좀 전에 보니까 하루 뭐 600km의 일정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뭐 이전 총선에서는 좀 조용한 내조를 했는데 이번엔 적극 내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노원구를 지켰죠. 안철수 후보가 전국 유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원구 선거를 책임지고 이렇게 치렀던 거고요. 안철수 후보 부부는 대표적인 영호남 부부입니다. 부산 출신인 안철수 후보와 여수 출신인 김미경 교수죠. 그래서 지금 김민경 교수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예를 들면 좀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좀 짜면 일정 팀에서 짜면 왜 이렇게 일정을 느슨하게 짜냐. 좀 더 촘촘히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짜달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사실은 후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제 부인이고 가족들이거든요. 그 후보 마음하고 가장 많이 복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양쪽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희 이담 앵커가 좀 부드럽게 이 관련 화면을 보면서 이제 여쭤는 봤습니다만 사실 가족이라는 부분이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공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해서 조금 뭐 몸을 사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앞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휴직계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어서요. 김 교수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서울대 관련 규정을 이제 준수하고 있고요. 교수 계획에 따라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죠. 민주당에서 아마 이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신 건가요?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하신 말씀 같은데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수업을 빼먹는다든지 아무래도 또 이제 선거에 몰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수업 다 이렇게 하고 또 일을 하면서 하면은 그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부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본인 문제가 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 저도 좀 말을 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그런 걸 좀 트집 잡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자신은 평생을 살면서 정말 나쁜 일 안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또 왜냐하면 사실은 내 일이 아니다 친구 일이었는데 저분은 이제 이번 그 과정에서 하나 실수한 거는 처음에는 나는 주워 들은 이야기를 그냥 재미스러워 한 거다.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내 친구 일을 내가 도우려고 했다.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애초부터 그 점도 분명히 처음부터 좀 솔직히 했으면 좋았을 거고 아무리 이제 젊은 시절에 했던 일이지만 어쨌든 좀 약간 쇼킹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이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 사과를 하시고 그 부인도 이순삼 여사인가요? 이순삼 여사. 이분도 우리 신랑이 정말 깨끗한 분은 맞는데 그 점은 정말 저도 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 저분들도 영호남 부부예요. 보니까 군산 출신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스스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호남의 아들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김정순 여사는 호남의 며느리가 되는 셈이고 여기는 또 호남의 사위 이러니까 이제 호남의 딸이고 또 아마 홍준표 후보도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영호남이 예. 저는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심각한 갈등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해소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점에서 각 후보들 열심히 그걸 좀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총선에 나왔을 때 이 미모에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딸이 나오면 반칙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 나오게 됐습니다. 뭐 그 정도로 본인 이제 뭐 PR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법상 이 후보의 배우자는 후보와 똑같은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족들은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가족들은 후보를 직접 곁에도 지켜봤기 때문에 또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후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후보가 잘하는 거를 더 뭐 진솔하게 전할 수가 있고요. 예. 또 그러다 보면 또 문제 또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문제도 가족들은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하고 또 이렇게 껴안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가족의 이야기니까 맞는 얘기다라기보다는 역시 그것도 다른 선거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그것이 이 팩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조금 부드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진지한 답변이 제가 조금 명구스럽습니다. 예. 아니, 아들들 얘기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영 씨는 전혀 안 보이고 있죠. 뭐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유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딸이죠. 딸은 예. 적극적으로 지금 그 선거운동을 하고 네. 있고 안철수 후보 딸이죠. 안설희 네. 씨는 엄마랑 같이 다니다가 그 언론에 한번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처지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를 위한 마음은 다 같다고 보는데요. 예. 뭐 나설 수도 있고 안 나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부담도 있을 거예요. 본인 때문에 또 아버지가 뭔가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괴로운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건 그분 빼면 안 되는 게 심상정 후보. 그분 말씀도 꼭 하고 넘어가야지. 예. 심 후보 아들도 아들도 훈남이라고 해서 예.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남편 이승재 씨도 외조로 상당히 유명하죠. 얘기도 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김철근 대변인께서 예, 뭐 총평으로 한번 이렇게 쓰셨으니까. 하신 얘기는 뭐 함의는 알겠으나 그래서 뭐 일단 뭐 서가번 특보께도 예, 말씀 뭐 여쭤보죠. 가족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참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후보들에 따라서 가족들이 나서는 경우도 있고 또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예. 것들이 꼭 마음속으로나 또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또 활동을 안 하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족들이 또 많이 나서서 이 설치는 모습, 이른바 설친다고 하죠. 예. 설치는 모습들이 그렇게 또 국민들에게 예. 좋게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예. 이게 후보와 후보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 선거에 임하는 이 바이블 같은 자세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30초만 판을 들게 여쭤보죠. 예. 차이 보수라는 게 이제 이번 대선에 존재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재인 이럴 때는 다 목소리 키워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문재인이야 뭐 이렇게 키워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보수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좀 어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친목의 나선 현상 뭐 이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목소리를 죽입니다. 예. 그럼 표시를 안 하다가 투표장에 가면 이제 찍죠.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옛날에 숨은표 뭐 그러잖아요. 네. 예. 그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성격 아닐까. 예, 손 교수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 그 샤이보수라고 하는 게 이제 수은표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누구를 지지할지를 정하지 않은 그런 표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데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남들한테 하기가 어려울 때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의 샤이 문재인 예를 들면 또는 뭐 영남 지역의 뭐 이 샤이 홍준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미 표시만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